경제 보복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또 우리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휴일인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권태신 상근 부회장님, 또 이병태 교수님, 정인규 교수님, 이주환 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발표 이후에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통관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규제를 결정한 3대 소재 가운데 리지스트와 폴리이미디어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에칭가스도 44%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천 기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입선 변경도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대 190여 개에 달하는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리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바로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 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가 즉시 모든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고 양국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이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은 현장의 기업과 외교,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선의 방안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모든 논의의 중점을 국익에 두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안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오늘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먼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신 권태신 부회장님 그리고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어떤 지표도 좋지 않은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에 덧붙여서 이 설상가상 일본의 통상 보복으로 경제 보복으로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그런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뿐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정부의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본이 매우 치밀한 계산 아래서 자국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품목을 골라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 또 일부에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됩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하반기 수출 한파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역금융으로 119조 원을 수출 기업에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결국 또다시 기승전 혈세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일본의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여파, 우리의 손해는 이 단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의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 그만두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일본발 그 경제보복 조치가 예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언론에 나와서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외교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이 시간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NSC 회의도 대통령 대신에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은 기본 입장이 일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역사는 역사 문제로 역사 영역으로 두고 한일 관계 시야는 미래를 향하고 과제는 경제에 두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내디뎌 왔습니다. 1998년도에 한일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셔틀 외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하토야마 수상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초국적 협력,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한일 합의도 이 같은 맥락을 벗어나지 않고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한일 의원연맹의 한국 측의 간사장으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금년 1월에 신년에, 그리고 5월에 있었던 경주의 간사장 회의, 이때에서 계속해서 전에하고 다른 의원들, 일본 의원들 간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다. 경제적 보복 조치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원들이 앞설 수도 없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돼 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우리 그 국회의장께서 G20 2주 전에 6월 13일 날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왕의 진정 어린 사고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곧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로 이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지율 보면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합쳐서 30% 됩니다. 그리고 입헌 민주당 제1야당이죠. 3.3%, 공산당 1.8%, 사민당 0.3% 순이고 60%가 모름무응답인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이 부분은 대부분이 여당표다 이렇게 보면은 굳이 뭐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압승이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선거 이후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는 대목입니다. 양국 일본의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제발 국내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듯 경제는 경제 문제로 풀 수 있도록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오늘 학계와 그다음에 산업계에 나오신 분들 말씀을 잘 듣고 한일 의원연맹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심부름은 매듭을 풀어가는데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정부의 이 반도체 핵심 부품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나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나 다 양국 관계, 한일 양국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책 이유로 조치를 취했다는 거고 그 보복 조치의 주체는 바로 다름 아닌 경제 산업성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실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일본 총리실의 정책 결정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보복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이게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로 푸는 게 아니라 정치로 또 외교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베 총리한테 공개든 비공개든 특사를 보내야 된다.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야치초타라 국가안보국장을 공개든 비공개든 아니면 제3자를 넣어서 만나라. 그것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월 말 의원들 방문단을 결성해서 일본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와타나베 이 외교방위위원장, 참여 외교방위위원장의 한마디로
강제징용 대상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 제3국의 중재 협의조차도 응하지 않으면 오사카에서 한일 양간 정상회담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걸 또 제가 다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또 외교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도 외교부도 전부 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됩니다. 청와대가 어떻게든 나서서 아베 총리와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씀은 이상입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의 이러한 수출 규제 정책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사히 신문 같은데 사설에서도 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왜 아베가 하느냐 해가지고 철회를 요청을 했고, 다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눈앞의 인기, 그러니까 21일 참의원 선거죠. 이러한 것을 겨냥을 해가지고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한일 관계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일본 정부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수출 규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그 사건 이후에 일본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규제하고 금지시켰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지금 이 판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일중 무역마찰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그거를 중국의 청소년들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고 일본 차를 때려 부시고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의 조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절대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로서 또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국익을 위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측으로부터 듣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이 문제가 다시 잠잠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기업 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발 야당만이라도 그렇게 안이한 인식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걱정의 얘기들을 저한테도 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5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모은다, 1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하면서 자칫 기업들 입막음하고 기업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 걱정 좀 정말로 청와대부터 열린 마음으로 듣고 경제의 가뜩이나 위기인데 정말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경제계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굴러온 것은 결국은 반도체 덕분에 됐는데 반도체 한 해 수출액이 1,200억 불입니다. 전체 수출액이 6천억 불이니까 20% 정도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 GDP가 1조 6천억 달러니까 이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국민소득 자체가 마이너스 7%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워닝이 벌써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 번 있어 왔고 50년간 해오던 한일 경제인 협회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온갖 모임이 다 취소가 되고 있고 저희 전경련에서 지난 4월 달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공개석상에서 호리야마 아키코라는 마이니치 신문 서울 특파원이 하시는 말씀이 자민당에서는 한국하고 단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계속 워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언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60% 정도가 경영이 갑자기 악화가 되고 있다. 한식당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취소를 한다. 또 한국에 대한 투자가 들어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진대재 장관하고 반도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의 경우는 워낙 많은 장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이 다 개발하기는 힘들고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데 또 보관도 몇 주 이상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이 치명적인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도 다 할 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일본은 굉장히 계산해서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경제계에서는 진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여야 구분 없이 전 정부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강대강으로 나간다든지 불매운동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일본 사람의 70%가 반한 감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싸우는 것처럼 해서 반일 감정을 악화를 시키고 또 강대강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본과 대화를 함으로써 현재의 이 문제를 양쪽이 협상을 통해서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방법을 하면서 실제 이 수출 규제가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데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진대재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느냐? 수입이 안 된답니다. 품질 차이가 있고 또 그걸 한다 우리가 개발한다. 몇 년이 걸리고 그것도 품질이 못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느냐? 얘기 들으니까 바로 대만 같은 데에 대해서도 대만에서도 여러 이 업체에다가 자기들한테 주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정치계에서 좀 힘을 합쳐가지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상황이 모든 분들이 다 지적하다시피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한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1965년에 한일 간의 기본조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 징용 문제를 비롯한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았던 그 피해를 본다면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자 개개인이 겪었던 고초에 비한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일 수는 있었겠지만 정부는 일본과의 기본 조약을 통해서 제2조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명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74년에 정부도 이 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개개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소형강댐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해서 오늘날 우리 번영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도 74년에는 개인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일정 부분 굉장히 소액입니다만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간 합동 TF가 만들어져서 이해찬 총리 그리고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간사가 돼서 다시 한번 이 기본 조약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당시 65년 기본 조약에 명기돼 있지 않았던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를 제외하고 강제징용 등은 청구권 협정으로 기본 조약으로 최종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7만 2천 명에게 보상을 했고요. 한 6,200억 정도를 저희가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10월에 저희 대법원에서 제3고심에서 바로 이 개인 청구권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판결이 결국 이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게 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단초가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대법원 판결을, 저는 뭐 이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이 국제 정치를 하는 학자의 입장인데요. 이 국제법에서 이 국제법과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과연 뛰어넘는, 즉 조약에 명기돼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것을 그것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래서 최소한 OECD 정도에 되는 선진국이라면 그러한 조약에 명기된 사항을 뒤엎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국제법의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불만은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이 과연 법치국가냐의 문제입니다. 한일 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위안부에 관련된 합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거의 뭐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일반적인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한국은 과연 법치국가냐라는 그런 의문을 하나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1965년에 맺어진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확인했던 그 청구권 협정, 기본 조약 협정 그 자체는 과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가 아마 쟁점이 되는 것이 사항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 개개인의 청구권을 존중한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1965년 한일 간에 맺어진 그 조약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과연 입장이 무엇인지 결국 그것이 현재 한일 간의 하나의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언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화의 채널을 가동을 하고 특히 이 정치적인 해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색을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사이의 채널이 가동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은 저희가 기본 조약에 따르면은 양쪽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양자 사이 외교로 해결될 수 없을 때는 분쟁 위로 가는 그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 분쟁위로 이 문제를 가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런 분쟁에 가지 않는 것을 부작위로 해서 결국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중재위로 가자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일본이 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중재위로 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에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중재위로 가서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중재위에 가서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이기면 문제는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문제는 깔끔하게 이긴다면 가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걸 과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인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65년에 말도 안 되는 그 식민지 지배 사항을 두고 양쪽이 타협을 해서 기본조약을 만들어냈던 하나의 정신은 서로서로의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입장 속에서 더 이상 이런 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과거의 그런 식민지 지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양쪽의 어떤 애매모호한 문구를 가지고 타협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재위나 사법재판소를 가게 됐을 경우에 바로 지금 대법원 판결의 하나의 기본적 요소도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느냐 합법이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국제사회가 일본의 나빴던 그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상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모험이랄지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법적 자제 원칙, 지금 저희가 외교를 하는데 이 외교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판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에 있어서의 어떤 사법적 자제 원칙, 그리고 국제법의 그런 논리들을 우리 지금 대법원이나 이런 그 법조계에서도 그런 좀 입장들을 좀 갖고, 또 국제법 전문가들도 대법원에 좀 참여시켜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판결을 해나가는 좀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국제사회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에서 그러한 고민 없이 우리나라의 논리, 국내적인 정의와 도덕의 논리로서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모든 그런 충격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한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보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보복이라는 말은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거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선제적인 도발을 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발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해결책이 생길 거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가 이번 아베 정부의 조치가 예년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자유무역 체제에서 정경분리 원칙은 상당히 신성하게 유지해왔던 원칙인데, 그것이 이제 일본 정부가 훼손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를 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단을 많이 사용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베 수상의 전략과 수단은 트럼프의 전략과 수단을 그냥 카피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 긴장 관계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이 뒤에서 조정해주고 자제를 당부해왔던 그 구조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국제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니고 미국 우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포기했고, 본인이 화웨이나 중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선행해왔기 때문에 아베 수상한테 이걸 자제하라고 요구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도 상당히 다른 거다 하는 거고요. 특히 정상 간의 한미 정상 간의 관계보다는 미일 간의 정상 관계가 훨씬 밀월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처지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에 퇴임을 하고 연임을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정치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들은 퇴임하는 국가 지도자가 다음 승계자가 어려워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국가의 존엄성이나 신뢰관계에 도전받는 이런 문제를 아베는 해결해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베가 더 이상 연임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도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배경이다.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이야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WTO 제소입니다. 일본은 명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금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소위 화이트 리스트, 호혜적인 조치를 철회하겠다. 한국에 대해서 그 90일 이전에 허락을 받아라고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금수 조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감안해서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게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것은 하와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미국 상무성이 취한 조치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제소를 해도 문제 해결 판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제소를 해서 강경책을 쓰면 이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계속적으로 뭐 100가지라고 그러든 계속 그 강경책을 확대해가면 그때마다 계속 제소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산업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불안감이 생기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의 절하가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로 관광객 안 올 거고요.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이제 외환이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섣불리 강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우매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코미디 같은 얘기가 1조 원씩 연간 투입해서 국산화하겠다는 거죠. 그 기업하는 분들은 싱글 소싱, 한 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부품이나 기술을 의존하는 거는 극구 피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이걸 일본에서 한 기업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매년 이 국산화 또는 그 수입 다변화 또는 소싱 다변화, 듀얼 소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년 전서부터 그 화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독점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분기 이익이 삼성전자만 해도 분기 이익이 6조에서 10조씩 나는 기업인데 1조 원 돈이 없어서 이게 국산화 안 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국산화 해가지고 대체하겠다 이런 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언론인들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자꾸 한일 관계의 갈등 관계로 선동적으로 에스컬레이팅 하는 보도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본을 안 가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위험에 대한 회피 경향이 큽니다. 당연히 한국에 안 오죠. 그러면 누가 지금 고통을 받겠냐. 지금 경제가 나쁜데. 그래서 방법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게닝 칩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과거 정부들을 자꾸 우리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적폐로 보지 말고 과거 정부 간의 협약대로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꾸 너무 아주 어린애 같은 자존심 이런 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수단이 있고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 점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미국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가 에스컬레이팅 하지 않게 외교력 역량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동맹 체제를 다시 견실하게 복원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국이나 EU의 동맹들한테도 SOS를 쳐서 명분은 그거죠.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일본을 설득하고 다른 우방의 도움을 도움을 청하는 정도의 실용적인 자세로 정부가 전환을 해야 된다. 기업한테 보복할 수단을 내놓으라든지 당신들 대안을 마련해란다. 이거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일 때 다 이전에 다 했다.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 하느라고 쇼 하느라고 또 포토 세션 하겠다고 7월 10일 날 모은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철주에 일하는 분들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통상당국을 내세워서 일본과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로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현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WTO에 제소해가지고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WTO 가트 21조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해서 얼마든지 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수출 중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까지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이 취약할 뿐이고요. 또 일본이 내세우는 게 이제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바세나르 협정인데 이 협정에 가면은 일본은 오히려 관리를 잘하고 있네라고 칭찬을 받지 왜 심하게 하냐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WTO의 그 최종 결심 기구가 바로 상소기구인데 이 상소기구의 위원이 이제 정원이 7명인데 연말이면 1명 달랑 남습니다. 판결을 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는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WTO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한 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우리 기업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역시 뭐 우리도 일종의 또 보복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한다고 얘기들 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아베 수상이 노리는 어떤 그런 판국으로 상황이 엮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아베 수상은 수출 규제 품목 늘리고 또 규제 강화하는 명분을 찾기에 너무나 좋은 정치적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일본한테만 유리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게 이런 그 한일 관계가 앞으로 최악의 국면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만에 하나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미리 조율이 돼 있다고 하면은 아마 만약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 상황은 정말로 우리한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간의 정말 그 조율을 잘해서 나서지 않으면은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문제는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중 통상마찰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신경제 냉전 체제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부품을 조달받고 있는 일본과 이런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국제적으로 일본의 부당성을 알려서 우회적인 압력을 넣겠다라는 전략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무역 기조를 잘 지키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줍잖은 보복이나 맞대응은 이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맞대응은 철회를 하고 일본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아마 8월 중순이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 국가를 이런 그 수출 심사의 편의를 봐주는 소위 백색 국가 그룹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걸 지금 이제 여론이나 또 그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을 빼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빼고 나면 그때부터서는 전 품목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경제 실리에 맞춰서 국익에 따라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통상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향후에 어떠한 영향들이 끼칠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뭐 저희들이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재란 3가지 품목 가운데 브라폴리이미드라는 품목은 저희 OLED, 특히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에칭 가스하고 리지스트라는 거, 사실은 저희 포토 리지스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래서 반도체 소재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형에서는 OLED 판매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플렉서블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반도체 쪽이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에칭과 포토 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는데 공정이 세분하면 수백 개 정도, 200~300개 정도 공정이 되는데 실제로 포토 리지스트와 에칭이 들어가는 그 가스가 들어가는 공정은 최소한 수십 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 번 들어가는 그런 공정들이 아니고 반복해서 무수히 반복되는 그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량들이 필요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질 자체가 완전히 수출이 금지가 된다면 저희 생산에 확실하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워낙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고 전 세계 그 물질들의 시장에서도 일본의 점유율이 적게는 70에서 높게는 90%가 되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하더라도 필요한 수요량 100%를 저희들이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도 그 물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도 일부 있고 글로벌하게 생산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직수입이 막힌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회적으로 물건 할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희 필요량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대체 공급자를 찾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있는 글로벌 케미컬 업체들이 사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또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산 물량 자체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한국 쪽에 그 물량을 모두 다 공급을 배당해 줄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저희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경험에 의해 보면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는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공급처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엔지니어들이 바로 양산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정이 우리가 그 작은 칩이 뭐 얼마나 복잡하다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웨이퍼가 들어가서 하나의 칩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딱 한 번의 테스트를 하더라도 2개월이 걸리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멈춰서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피지컬한 디멘전에 대한 테스트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측정들을 다 해서 기존 제품과 퍼포먼스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판단이 났을 때 한해서 그 물질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대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에 걸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향후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일본에서 수출 자체를 금한 건 아니고 수출할 때 건마다 저희들이 정부의 승인은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일단 하나의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 최장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나 내일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3개월 후 일본이 허가를 하게 되면 앞에 3개월 정도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반도체가 사실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칩 업체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소재들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재고가 있어서 3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타격이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수출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일본 의존도를 단실에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의 감소는 저희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죠. 그러면은 반도체 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소재와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 협력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생산량이 줄게 되면 마찬가지로 협력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전자화되어 있어서 반도체가 필요로 들어가는 최종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휴대폰, 컴퓨터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제품 속에 이미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반도체 70%는 직수출 혹은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미국 쪽에는 완제품 형태로 많이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다 모든 것들이 체인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 업체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를 소재로 하는 모든 전기전자 쪽 산업에 영향이 되게 되고, 사실 한국의 영향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체인망 자체에 사실 심각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도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물론 삼성 하이닉스의 퀄리티가 좋고 또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을 선호하지만, 저희들이 장기간에 거쳐서 제때 공급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게 되면 커스터머들이 공급처를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즉 3개월 이후에 실제로 수출이 불어가 될 경우에는 우리 수요처들이 굉장히 저희들 그 마음의 혼동에 있고, 또한 많은 저희들이 공급처들이 우리 수요처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그 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수출 허가를 불허하는 물품의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기초 소재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기본적인 원자재도 있고요, 광학이나 정밀 기재,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일 무역 교주를 보면은 한국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국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사와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곳에 만들어 놓고 팔 수는 있지만 만들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더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른 공급처를 물색하고 또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다른 루트를 통한 해결책들을 많은 분들이 다 정부와 협조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